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4과목 보관하역론을 준비하게 된 김동엽입니다. 자, 일단 우리 4과목 타이틀 자체가 보관하역론, 말 그대로 보관에 대한 내용이랑 하역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하역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앞에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학습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가 또 이 4과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점수,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을 보관한다, 그리고 하역한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왜냐면 실생활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론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론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제 5과목에 대한 내용들도 학습을 하실 건데 5과목은 좀 어려워요. 근데 4과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로 문제 출제 수는 동일하죠. 그래서 4과목을 보시면은 이제 보관하역론이라고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보면 보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고요. 특히 하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포장 내용도 하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조금 구분을 해놨고, 타이틀 자체가 보관하역론이라고 달려있다, 이 정도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과목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4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보통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이렇게 딱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관 쪽 파트하고 하역 쪽 파트가 나뉘게 되거든요. 보관하고 하역. 그래서 얘가 한 60% 정도 비율 차지하고 얘가 40%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역은 다 빼버리고 보관만 내가 집중해서 60%만 획득하겠다. 괜찮죠? 다른 과목들 다 합쳐가지고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위험하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관과 하역을 딱 보게 되면은 60%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좀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60, 40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사실은 하역 쪽 문제가 보관에 대한 내용이랑 믹스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교재에 구성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1장부터 지금 4과목은 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장 부분, 2장, 3장 이쪽에 문제가 많이 몰려 나옵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조금 출제 빈도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쭉 보시고, 이게 처음 보시면은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이제 학습 포인트 나오죠. 학습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학습 포인트의 첫 번째 포인트, 전략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창고. 여기는 이제 물류센터 이런 것들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창고라고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창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고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보관이 이루어지고요.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고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2번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게 교재에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산식이 들어가 있어요.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식을 아무리 외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 공식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딱 주어주면서 이 상황에 맞는 내용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응용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공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 보관 방법, 보관 기기, 하역 방법 이런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빈출 포인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과목에 보관 하역론 해가지고 장별로 좀 출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명해주고 있는 파트예요. 우리가 보관 하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관, 특히 그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물류센터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출제가 되고, 특히 이 2장을 통틀어서 2022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의 오더 패킹 시스템, 여기 또 합쳐가지고 한 2문제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구매,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시스템, 그리고 5장의 재고, 자재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이 있죠. 합쳐가지고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6장의 일반 하용론, 여기에서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장 파레트 유닛로드 시스템 한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8장 여기에서 한 2문제, 9장도 2문제 정도, 10장 물류 포장론도 한 2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설명을 딱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보통 반타작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맞으려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공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 촉박하게 공부하셔야 될 때 그 전략을 쓰시고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이 여유가 남아 있으니까 굳이 그런 전략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57페이지 1장 보관의 개념과 창고의 분류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관의 개요하고 보관의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보관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관 하용론이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뭔가 아침을 먹고 싶어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전날 저녁에 어떻게 하죠? 식품을 구매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식탁에다 놓든 바닥에다 놓든 어디다가 보관을 해놔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바로 먹게 되겠죠. 이게 사실은 보관의 목적인 거예요. 적시 공급을 위해서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혹은 미리 물건을 공급받아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보관하고 시간적 효용, 이거를 반드시 매칭시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 그냥 출제 영순이에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생산과 소비 이렇게 나와 있죠. 생산을 어저께 했어요. 근데 오늘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해놨다가 바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고, 특히 이제 보관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것처럼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송도 있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기는 게 운송이잖아요. 그래서 보관과 시간, 운송과 장소 이렇게 잘 매칭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죠. 자, 다음에 2번에 보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운송비와 생산비의 절감 기능.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자마자 바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빨리빨리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빨리 물건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관을 하게 되면 어때요? 미리 만들어 놓고서 여유 있게 운송 받아가지고 또 보관을 해 놓은 다음에 실제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 기능과 판매 시점 조절 기능. 자, 요거는 4번하고 같이 볼게요. 신제품 출시일 조정에 의한 마케팅 측면의 기능. 자, 우리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유명한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딱 해요. 그럼 그날부터는 실제로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만드나요? 그러지 않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서 그 신제품 출시일까지 물품을 보관을 해 놓는 겁니다. 그게 2번하고 4번에 대한 내용인 거고, 3번에 생산 측면에서의 기능이다. 우리가 물건을 생산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 그러려면은 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원재료도 미리 구매해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물품을 생산할 때 바로 적시에 투입하는 거예요. 다 보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5번에 보관은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이며 단순히 저장이 아닌 비용과 서비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전제로 한다. 뭐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비용, 서비스를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물건을 내가 쫙 뭐 한 100개를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럼 고객이 물건 구매하겠대요. 그럼 바로 물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재고를 안 갖다 놔요. 재고 하나밖에 안 갖다 놨어요. 근데 고객이 둘이 와서 물건을 하나씩 사려고 해요. 그럼 한 개는 못 파는 거예요. 보관 비용이 떨어지면 고객 서비스 수준도 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생산과 판매의 조정, 수요 공급의 완충 역할과 집산, 분류, 검사 장소 등의 역할. 집산은 모이는 거, 그리고 흩어지는 거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물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에 모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거점을 만드는 거죠. 트레이드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보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냉동식품, 냉장식품, 그 다음에 뭐 의류 이런 것들 자 구매를 해갖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냉장식품은 당연히 냉동실에 보관하고, 냉장식품은 냉장실에 보관을 하고, 의류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별도로 뭐 보관 장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바닥에 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디다 걸어 놔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의 기본 원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이거는 마트 가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통로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양쪽을 봤더니 판매 매대가 있는 거예요. 매대가. 이게 통로 대면 보관입니다. 쉽죠? 그래서 창고 내에서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로면에 보관하는 것으로 창고 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다 이 보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높이 쌓기의 원칙.
우리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땅값이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적은 면적을 활용을 해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등장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면적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고도요,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좀 높이 짓게 되면은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관할 때.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적재하는 것보다 높이 쌓게 되면 창고의 용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 3번의 선입선출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출고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선입선출, 영어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요. 물품을 출고할 때 동일 상품 내에서는 먼저 입고된 제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된다.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재고 회전율이 높다? 그럼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재고 회전율이 낮다라고 하면요. 이게 물건이 일단 입고가 돼요. 근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 보관만 해야 되는 상황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재고가 연간 몇 번이나 회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옆에다가 재고 회전율 구하는 거 공식 하나만 써주세요. 자, 평균 재고에다가 매출액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공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조금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고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선입선출 원칙의 주요 대상 품목입니다. 형식의 변경이 적지 않은 제품. 이게 이번 달에 출시되는 버전이 다르고 다음 달에 출시되는 버전이 달라요. 형식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달 형식을, 저번 달로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달 형식이 판매가 되면은 이전 달 게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거예요. 보관 시 파손, 감모가 생기기 쉬운 제품. 감모는요,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관해 놨는데 계속해서 볼륨이 줄어드는 것들, 이런 물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4번의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창고, 작업원의 시각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원칙으로 보관품의 장소, 보관품 자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아마 창고에 대한 개념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이제 집 안에 내부에 조그맣게 창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규모가 크게 진짜 창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다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대형 창고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사이즈가 보통 한 4,000평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이 4,000평이 좀 가늠이 안 되시죠? 우리 축구장이 보통 한 2,200평 정도가 돼요. 근데 창고 사이즈가 4,000평. 이건 뭐 물론 좀 규모가 있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만, 창고를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평만 하더라도 일단은 축구장보다 큰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전부 다 창고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지가 이렇게 쭉 있고 창고 건물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주차 시설도 있고 작업 시설도 있고 이러는 거죠. 합쳐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작업자가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물건을 빨리빨리 뺄 수가 있겠죠.
명료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창고 보관품 자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5번에 뭐 4번이랑 연동되는 거예요. 위치 표시의 원칙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멀리서 보고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창고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즐겨 사용하냐면 같은 비슷한 물건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목군 A라는 품목군이 있으면은 요거를 다 한 공간에 몰아놓고 B라는 품목군도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몰아놓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알기 힘들지라도 대략적으로 이게 어디 있다라고 한다면은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아까 전에 3번에서 보셨던 재고 회전율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넓다라고 했죠? 그러면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구가 여기예요. 근데 회전율이 높은 물건이에요. 입구하고 출구가 둘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물건 빼가지고 나와요. 이거하고 물건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빼갖고 나오는 경우하고 효율이 다르겠죠. 회전율이 높으면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입출구 근처에다가. 회전율이 좀 떨어지면은 어차피 자주 안 갈 거니까 거기 멀리 해놓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고 다음에 7번에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요거 설명드린 거 있죠? 비슷한 품목군들끼리 모아서 보관하는 거. 다음에 8번에 중량 특성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뭐 다들 그 헬스장 한 번씩 가보셨죠? 물건 무거운 거 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은 최대한 힘을 안 들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관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무거운 물건들은 허리 높이보다 좀 낮게, 즉 보관 렉이 이렇게 있으면 좀 여기 아랫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들을 놓고 여기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물건들을 놓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형상 특성의 원칙입니다. 표준화된 제품은 렉에 보관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은 형상에 부응하여 보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팔레트입니다. 여러분들 팔레트 한 번씩 보셨죠? 마트 가서 보면은 좀 대형 마트들 보면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진열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하나 진열하지 않고 박스째 놓고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은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보통 나무로 만들어진 팔레트 혹은 뭐 철제 팔레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박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아마 요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가 들어옴으로써 요 팔레트화, 팔레타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팔레트화를 시킴으로써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비슷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렉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팔레트 하나 놓고 요거 넣는 거예요. 요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형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렉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팔레트화가 안 됐어요. 물건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각각 들어왔어요. 그럼 이 형상에 맞게 보관할 장소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세 번째 보관 시스템의 주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세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품목 수예요. 물건이 몇 개의 종류가 있느냐, 이거 얘기할 때 품목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자체의 수량, A 품목 1개, B 품목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품목수는 2개죠. 수량은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전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놓고서 우리가 ABC라고 나와요. 그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A에 해당하는 형태들, 뭐 AAA 형태, 뭐 AAC 형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요 처음 나오는 애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A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그 제일 상단에 보면은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죠?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역삼각형으로 생겼죠? 얘가 얘, 얘가 얘, 얘가 얘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서 캐치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A가 어때요? 적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A가 넓어요. 많아요. 그리고 C가 어때요? 첫 번째 거는 C가 제일 많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적어지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 게 AAA 형태, 그 다음에 AAC, 그 다음에 ACA, 그 다음에 ACC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CAA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하나가 계속 등장 안 했어요. B가 안 나왔죠? 우리 시험에서는 요 조합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시기에는 힘들어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걸 보시기 전에 요 품목수, 수량, 회전율하고 요 표 있죠? 요렇게 매칭을 시켜두세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따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 AAA 형태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보관 품목수 제일 처음에 있는 거죠. 얘는 적어요. 근데 보관 수량은 많아졌죠. 그리고 회전율이 어때요? 높아요. 청량음료, 맥주, 시멘트 등 입출고가 빠른 물품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AC 형태 보관 품목수는 적고 재고 물품이 어때요? 수량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회전율은 낮아요.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관된 상태로. 아니면 잘 안 팔려요. 그런 것들. 세 번째 ACA 얘는 보관 품목수는 적어요. 그리고 보관 수량은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A가 적은 거고 얘는 C가 적은 거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회전수만 높은 제품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 A가 제일 많죠. 보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중간 공정 출고 라인에서 피킹하는 제품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손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대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을 하죠. 4번에 ACC 형태 보관 품목 수, 보관 수량, 회전율이 다 어때요? 모두 낮죠? 얘예요. 팔레트를 직접 쌓을 수 있는 형태로 팔레트 렉을 중심한 하역 기기는 포크만 부착되어 있으면 사용이 편리하다. 우리 포크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밥 먹을 때 하는 그 포크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게차에 포크를 달아가지고 팔레트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 장비고, 다음에 다섯 번째 CAA 형태입니다. 보관 품목수와 보관 수량은 많아요. 회전율은 높아요.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형태예요. 품목수도 많고 수량도 많고 게다가 회전율이 높아서 빨리빨리 돌아가요. 정신없는 거죠. 매우 복잡한 형태로 고층 렉과 모노레일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컴퓨터 컨트롤 방식을 채용해야 운용하여야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 한국에서 이 컴퓨터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창고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창고의 개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고의 기본 기능이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물론 각자의 공부 방법이 다 다르게 있지만 이렇게 기본 기능 나오게 되면요. 그 타이틀 같은 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1번의 제조 지원, 2번의 제품 혼합,
3번에 판매물류 흡수 기능, 4번에 소분 창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타이틀을 먼저 조금 알아두시면요. 굉장히 공부하시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제조 지원이라는 창고의 기능만 남아 있으면은 문제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고의 기본 기능은요, 상식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조 지원. 제조 활동에 지원해서 창고는 공급자의 출하품을 받기 위한 도입. 이거는 어떤 공급자냐면 원자재 아니면 부품 이런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원재료, 부품품, 부품, 보급품을 다양한 공급업자에게 주문하고 이것은 완전 적재를 통해 자사 공장과 가장 가까운 창고로 운송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보면은 재료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땅콩이나 이런 것들을 볶는다라고 할 때도 보면은 땅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조미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이 물품들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1번에 소로트 생산. 여기서 말하는 로트는요. 1회에 생산되는 제품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한다는 거예요. 소로트 생산은 현재 수요에 맞는 수량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로지스틱스 시스템의 재고량을 최소화시키지만 설치 그리고 라인 변경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라인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총 비용면에 있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고 주어진 설비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대량으로 물품을 생산하면 문제가 뭐냐면 팔리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보관해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물품을 보관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하나,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놔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3번에 MRP라고 해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 방식을 얘기해요. 이거는 뒤쪽에 나옵니다. 방식은 밀어내기 방식이다. 이것은 MTS, Make to Stock, 재고 비축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MTS 생산 방식으로 생산 계획은 공장의 능력과 용량에 기인하고 제품이 곧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통적인 방식의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물건을 만들면 얘는 팔릴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물건을 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어차피 재고로 비축으로 해놓으면 곧 팔릴 거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4번에 이거와 대비해서 고객의 주문 대비 끌어당기기 방식은 JIT 시스템. 이게 이제 일본의 자동차 있죠. 도요타 유명한. 그 도요타에서 채택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적시 생산, 적시 공급 이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TO, Make to Order. 얘는 뭐예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생산 방식으로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 기초한다. 이 JIT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시에 원재료가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낭비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보관도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내용, 4번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별도로 파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2번에 제품 혼합입니다. 물적 유통과 아웃바운드 관점에서 아웃바운드는 물품을 분출하는 겁니다. 창고는 제품 혼합, 아웃바운드, 통합 요거는 3번하고 내용 같이 볼게요. 소분류를 담당을 합니다. 제품 혼합은 여러 곳의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중앙 창고로 집화하는 것이다. 모은다라는 거죠. 여러 군데 있는 거를 한 군데로 모은다. 각 공장은 기업이 생산하는 총 제품의 일부분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에 판매물류 흡수 기능, 아웃바운드 컨설리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컨설리데이션은 혼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창고는 물류활동, 통합 및 정보지원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저장보다 제품의 흐름을 강조하고 보관 기능에서 유통 분배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창고라고 하면은 보관하는 역할을 많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창고가 보관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보관을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어떻게 잘 유통시킬 거냐, 어떻게 잘 분배시킬 거냐, 이 역할까지도 창고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분배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내용 잘 알아두시고, 창고가 아웃바운드 통합에 사용될 때에는 다양한 제조 위치에서 각 중앙 창고 설비 사이에는 완전 적재가 이루어진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4번에 소분 창고. 소분 창고는 제조 공장으로부터 대량으로 몇몇 고객의 주문이 한 번의 주문으로 모이게 된다. 창고에서 선정을 받았을 때 이것은 창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 내에서 부분 적재보다 더 작게 케이스 단위로 소분류되어 고객에게 보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고객 10명이 10개씩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분류해가지고 보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 창고의 분류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통 존재하는 창고가 어떤 식으로 종류가 있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처음에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1번 재래식 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창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창문만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고 안을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랙이 쫙 서 있는 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1번은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창고를 말한다. 단층, 2층, 다층으로 설치되어 있다. 창고의 내부에 아무런 설비도 없으며 일부 부분적으로 선반을 설치하여 사다리로 오르고 내리게 한 설비를 한 곳도 있다. 일부 이렇게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래식 창고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기계화 창고입니다. 얘는 랙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랙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한 장치인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호이스트는 소형 화물 운반 장치예요. 랙 시설을 하고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에 의해서 운영되며 입출고 방식에는 수동 운전 방식, 수동 원격 조정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기계화 창고는 우선 유닛 로드 시스템에 의한 파레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그래요? 랙에 넣기 위해서는 팔레트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트화가 딱 돼야 돼요. 그게 유닛 로드, 단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는 거죠. 3번에 자동화 창고. 한국에서 완전 자동화 창고는 사실 아직 보기 힘들고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시스템과 입출고 시스템이 짝을 이루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물품의 보관보다는 어떻게 돼요? 흐름, 유통, 작업 효율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어 방식과 오프라인 제어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에 특징 기준. 그래서 영업용 창고하고 공공 창고가 있어요. 영업용 창고는 말 그대로 이 창고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 예를 들어서 야적 창고, 수면 창고, 저장 창고 이렇게 있는데 수면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물로 보관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의 설비가 갖춰져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물 창고, 이 물품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물품들이랑 같이 두면 안 되겠죠. 폭발하게 되면은 같이 화재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휘핑크림 있죠? 그것도 위험물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 이런 것들, 그런 각 설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창고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냉동, 냉장 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고에 가보면 여기 한 켠에다가 냉동실 큰 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진짜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에 공공창고 해서 공립창고, 뭐 농업창고, 간이창고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3번에 1번 보통창고 있죠. 얘는 상온창고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상품 등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말한다. 온도나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특수창고, 통상창고 이외의 창고이며 온도, 습도 등 특별한 보관 환경을 필요로 하는 창고로 물품이 위험물인 창고 또는 보관 장소가 특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 냉동 이런 것들 창고가 있겠죠. 다음에 4번에 입지 기준, 이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창고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안 창고, 연안이라고 한다면 육지하고 바다를 이렇게 만나는 그 부분을 연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물건들이 수입되고 수출되니까 그 주변에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천항, 인천공항 그런 쪽에 창고가 또 많이 위치해 있고, 또 서울권 내에서 보자면은 성동구 있죠. 그쪽에도 창고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규모는 인천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죠. 다음에 2번에 연선창고, 얘는 철도역 부근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고, 3번에 내륙창고입니다. 내륙창고에는 농업용의 농업창고, 공장창고, 도시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뭐 바다 아니면 그 공항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는 거, 내륙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해외 물류 거점 창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5번에 운영 형태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 영업용 창고, 자가용 창고. 영업용 창고는 내가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내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할 사람들을 영업하는 거예요. 자가용 창고,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고 내 물건을 거기다 보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 창고, 얘는 이제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하고는 조금 그렇게 연관이 많지는 않은데, 보세창고라고 했을 때는 그거예요. 그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입하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이 물품을 보관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세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금이 유보된 상황이랑 우리 실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외국 물품이에요. 거기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그래서 구매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갖고 올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외로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면세점의 명칭은 보세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창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임대창고 그런 개념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래에 보시면 이 영업용 창고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비수기에도 창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한테 맡기는 거니까. 2번에 보관량의 변동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창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창고를 쓰면 어때요? 내 물건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맡기면 되고 10개밖에 없으면 10개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사람 거 쓰는 거니까 건설 자금 필요 없죠. 4번에 재해가 발생하면 어때요? 그 창고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놨을 겁니다. 보상되고요. 5번에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럼 부산에 있는 창고 이용하면 되고, 인천에서 하겠다? 인천 거 이용하면 돼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1번에 자사의 설비기기를 사용하기 힘들다. 그 창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비기기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2번에 자사에 적합한 그리고 충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나의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 창고에다가 반영시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3번에 토탈 시스템의 연계 관점에서 취약점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창고는 결론은 남이거든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탈 시스템을 제공하기가 힘들고 4번에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작업 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적다. 왜냐하면 그 창고의 영업 시간을 준수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관품 기준에 의한 분류입니다. 처음에 생산 공정 창고, 가공 공정 간 창고, 재료 수입 창고, 조립 부품 공급 창고, 개별 수주 생산 가공 공정 창고, 뭐 이렇게 쭉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을 목적을 그리고 생산을 대상으로 하는 창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2번에 상품 창고입니다. 상품 창고는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창고를 말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 그 창고의 역할입니다. 상품 창고는 여러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해 놓은 창고인 거죠. 3번에 업무 중심 창고,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비축해 놓는 창고 또는 타인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잠시 보관해 두는 창고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창고가 있네요. 검사 창고는 검사를 목적으로 입고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7번에 이게 물류창고, 물류센터, 그 다음에 풀필먼트, 이걸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은 뒤쪽에 좀 자세히 나오니까 풀필먼트에 대한 개념을 8번을 먼저 볼게요. 풀필먼트의 개념과 전망입니다. 풀필먼트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보면 모든 서비스를 창고에서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고 안에서 내가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고객이 이러저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역할도 창고에서 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보관, 여기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통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창고에다가 요구가 되니까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창고에서는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토탈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개념,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는 혁신 기술이 부과된 물류센터라는 의미로 상품 보관, 피킹, 소팅, 포장, 배송까지 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부가가치 물류 기능이 부여된 물류센터이다. 풀필먼트의 전망입니다. 온 디맨드 물류 패러다임으로 진화, 콜드체인 증가, 전국민 대상의 일일 배송 확산.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거 있죠.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보면은 주문하고 나서 한 제가 봤을 때 8시간 안에 오는 것 같아요. 최대. 뭐 예를 들면 저녁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홍보 많이 보셨죠? 저도 실제로 서비스도 이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창고에 물류센터에 모든 물품이 다 보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문한 사람에 맞춰서 물건을 A, B, C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니은의 친환경 물류 가속화, 유해물질 최소화, 녹색 구매, 청정 생산활동, 친환경 운송 혁신 이런 것들. 다음에 협업 사례 증가, 신규 시장 개척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리얼의 한국형 풀필먼트 플랫폼을 수출. 요즘에 뭐 이런 우리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설비 이런 것들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7번에 보시면 물류창고, 물류센터, 풀필먼트 나와 있죠. 이제 각 개념들은 아실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기 8번 아래에 빈 공간 있죠. 거기에 한번 정리해 두세요. 우리가 창고의 수하고 물류 비용의 상관관계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하나 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창고의 수. 우리가 창고의 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창고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창고의 수량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아셔야 되는데, 요걸 보시기 전에 우리가 수송과 배송의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장.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요, 센터에다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센터가 공장 하나, 공장 둘,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다 받아서 센터에서 모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고객 또는 각 점포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운송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용어를 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배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점포가 이 센터에서 물건이 점포 1번, 2번, 3번, 4번까지 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꼭 하나만 있으면 좋겠느냐? 아니죠. 얘에서 얘까지의 거리가 1km, 여기도 2km, 3km인데 여기까지는 500km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에는 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얘 담당하고 얘는 이렇게 세 개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배송비는 줄어들고 수송비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창고가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쭉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총 비용이 가장 최저가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내용,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공장에서 센터, 창고로 가는 거는 수송, 센터에서 점포로 가는 거는 배송,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